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좀 이제 대폭락 올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모든 단계가 다 끝나고 이제 추정되는 건 세력들은 일단 공매도를 다 매집을 해놨어요. 뭐 평균 단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7만 달러대라고만 가정을 해도 지금 고작 10% 내렸잖아요. 10% 먹으려고 공매도 스위칭 안 해요. 보통 40% 50%씩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최저 정말 4만 달러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고 거기까지 갔을 때 실질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걸요?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그거 바로 안 올려줘요. 그 정도까지 떨어뜨리면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만 거의 한 5개월, 6개월은 걸립니다. 장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시즌 1이 끝난 거죠. 시즌 1이. 반감기 전 사이클이. 이전의 패턴들도 정말 좀 다르게 왔잖아요. 다르게 왔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전이랑 다르게 비트코인이요. 예전이랑은 다르게 반감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이런 사이클밖에 이 정도밖에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정말 다르게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올린 거는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무조건 하락을 했어요. 그거는 바뀐 건 없는데 상황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2016년, 2020년 그때는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반감기가 되기 전에 미리 올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6만 달러에서 저는 끝날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그것들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저는 공매도를 매집을 했다는 거 끝났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공매도 스위칭 끝났고 테더 같은 것들 다 상환을 했고 그게 그러면 거래소의 테더 그 연 이자 비율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세력들이 바이낸스를 많이 쓰니까요. OKX랑 뭐 현물 ETF는 그냥 현물만 매수하고 보관을 하는 거고 선물을 할 때는 뭐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도 작년부터 열렸는데 바이낸스랑 OKX를 많이 쓰니까 기관들이 다 이제 씁니다. 마켓메이커용 계정들이 다 따로 있어요. 세력들 계정들이 체결 속도도 더 빠를 수도 있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제 거래들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물량 같은 것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감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올렸던 적은 처음이에요. 2016년 제가 2017년 5월달에 들어왔는데 2020년도도 그렇고 올해는 정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즌 1은 끝난 건 맞는 것 같아요. 바뀐 건 없는데 그럼 언제 던지냐 그게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고요. 던진다는 건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는 거죠. 담보대출 받았던 것들 이제 상환들 다 하고 공매도 포지션 잡아 놓았고 담보대출을 어떤 걸로 갚았을까 하면은 일단 롱 포지션 선물 수익으로만으로도 메꾸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빌려갔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로 맡겼던 것들을 다시 가져왔겠죠. 그걸 뭐 일부를 팔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남은 물량들을 현물을 던지면서 떨어지면 이제 오히려 현물 가격들이 그 현물을 어쨌든 따라오게 되어 있죠. 선물이 굳이 선물 포지션 뭐 굳이 뭐 이렇게 위아래 엄청 크게 안 가더라도 물량들 던지면 그냥 떨어진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길어봤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말이 되기 전에 움직일 수가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시즌 1이 끝났다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자리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지금 줄 때 먹는다는 그런 거 있죠.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그런 장입니다. 뭐 장기 투자로 해가지고 스윙하고 막 그런 자리가 아니고 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서 그냥 바로바로 뭐 가만히 있으시면 심심하신 분들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단타만 해야 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단타만 해야 되는. 그 전처럼 사놓고서 엑시트를 좀 길게끔 하려고 막 이렇게 존버하는 그런 구간들이 아니고 지금은 단타만 해야 된다. 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된다. 그런 구간들. 그러면 기다리셨던 민코인들 있잖아요. 민코인. 제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민코인.
민코인에는 체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는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제 뭐 RSI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시장 상황 판때기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이죠. 일단은 솔라나가 먼저 예행 연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리세일 메타. 그리고 최근에는 어제였나? 어떤 또 이제 그 NFT 관련된 코인인데 걔가 프리세일을 했는데 바로 완판이 됐어요. 이더리움으로. 솔라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것들이 결과는 안 나왔는데 뭐 앞으로 뭐 몇 주 뒤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준비들을 하고 있다. 어떤 걸로요? 이더리움으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싸졌죠. 더 싸질 수가 있고. 근데 솔라나 중에서 이제 봄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100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솔라나는 예행 연습이다. 왜 예행 연습이냐? 앞으로 다가오는 이더리움 불장이 되기 전에 수수료가 싸니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것이다. 세력들이. 그 중에서 프리세일 메타 첫 번째로 가장 큰 사례를 냈습니다. 봄코인. 저는 이거 놀랐던 게 주말에도 바이낸스가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주말까지 열심히. 예전에 페페코인 상장할 때 새벽에 현물 상장한 적이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연기시켜가지고 정말 그런 일들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주말에 상장을 안 시키는데 얘는 완전 특이했어요. 현물과 선물을 바로 상장을 해버리고 선물 상장하고 현물 상장하고 이랬던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선물 상장했다가 현물 상장을 한 뭐 일주일 뒤가 됐던 빠르면은 봉크 같은 애들이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그냥 고지고대로 상장해버린 건 이건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본코인의 상황도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안 좋아요. 이런 상황은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한 것들은 나중에 2차 사이클에 갔을 때야 그때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거였으면 이번에 갔어야만 됐는데 일단 상황을 보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은 되게 좋지가 않아요. 하락할 때 어쨌든 바이낸스 선물이 상장돼서 그냥 때려 맞거든요. 그냥 때려 맞아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솔라나 계열들 뭐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부장들이 오면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 이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프리세일 메타를 알린 그 역할로는 모든 충분히 다 했어요. 본코인이. 그래서 얘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프리세일들로 이제 솔라나 1, 200억 이상씩이 모였죠. 그리고 슬러프라는 게 나왔는데 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얘도 슬러프도 굉장히 빠르게. 근데 여기에서 페이크를 준 게 뭐냐면 바이비트까지는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선물 상장까지 멈추고 바이낸스까지는 선물도 현물도 상장하지 않았어요. 원래 속도였으면 본코인처럼 거래소들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예행 연습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변수가 하나 생겼죠. 봄코인의 프리세일 대비 가격들이 수익들을 많이 냈었는데 그것 때문에 솔라나의 프리세일들을 찾았는데 슬로프에서 그래서 프리세일 자금들이 160억, 170억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큰을 클레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50% 물량을 리퀴디티 유동성 풀에다가 공급을 하고 50%는 프리세일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번을 해버렸어요. 번을 해버리는 건 코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프리세일 참여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유통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10억 개인데 지금 이게 슬러프 코인의 전체 총 발행 물량이 5억 개입니다. 5억 개를 원래 프리세일 참여자들한테 줘야 되는데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그 기부 같은 것들 슬러프 거래 수수료들 기부 받고서들 있는데 그걸로 충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100 몇십억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좀 빠르게 상장한 팀인데 그냥 뭐 러그풀 하진 않겠죠. 뭐 계획이 있겠죠. 뭐 제2의 슬러프 코인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 환불할 사람들은 환불을 하고 아니면 그거 받아갈 사람 받아가고 예전에 피플코인 보는 것 같습니다. 환불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수수료들 모인 것들로 환불 자금들을 만들어서 환불할 사람 환불하고 아니면 제2의 슬러프 코인 클레임 대신 받아갈 사람 예전에 피플코인도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스토리텔링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봄에서 여기서 왔는데 봄이랑 똑같이 슬로프가 안 가고
오히려 변수가 생겼죠. 프리세일 참여자들 토큰들을 소각을 해버린 거. 그리고 또 이제 한 탑 3 정도 되는 300억 정도 모인 코인이 또 있습니다. 스몰 코인인데 얘도 굉장히 슬로프랑 똑같이 바이비트랑 이런 데도 상장을 하겠지 기대감들 줘가지고 얘 때문에 슬로프도 그래도 상장 펌핑은 좀 있었거든요. 소각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얘네는 뭐냐면 더 큰 변수인 게 소각을 안 하고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후오비 거래소에서 미리 상장할 것처럼 기대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장 펌핑도 없이 그냥 그대로 던졌어요. 자, 이거 차이들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 봄코인의 사례를 만들어서 프리세일들을 참여를 하게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판때기가 예행 연습이에요. 이더리움은 다를 수가 있어요. 참여를 해서 프리세일 찾아보자 해가지고 프리세일 참여했는데 프리세일 토큰들을 못 받네? 그리고 오히려 소각해버려서 더 오르네? 아, 덱스에서 사야겠구나. 근데 덱스에서 샀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던져버리네? 여기서 느낀 게 세력들이 그냥 쉽게 떠먹여 주지는 않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거의 가장 큰 트위터에서 핫한 트렌드예요. 이 세 개가. 봄코인, 슬러프, 스몰. 여기 엄청 욕하고 있죠. 덱스에서 산 사람들이나 아니면 프리세일 참여한 사람들이나 어쨌든 가격들을 이제 덤핑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솔라나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였으면 큰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제 물량들 정리하려고 이런 인위적인 것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메인장은 이더리움이니까. 그러면 그 재료들이 뭐냐면 다가오는 뱅크먼 프리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뱅크먼 프리드가 유죄 판결이 되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에 따라서 솔라나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FTX 소유가 아니고 매도 결정을 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얼마 정도로 뭐 이제 뭐 벌금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FTX는 상환해야 되는 금액들을 다 마련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그것들을 법원에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매도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라나.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이 솔라나에 대한 물량들을 좀 아주 크게 정리를 하려고 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앞으로 다가오는 이더리움 메인장이 되기 전에 솔라나 밈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그렇게 크게 그 예행 연습도 할 겸 다음 주에 만약에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떠먹여주는 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뭔가 다음 주에 솔라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지 않을까. 터진다면 그냥 뱅크먼 프리드가 보유하고 FTX가 보유하고 있는 솔라나 물량들을 뭐 매도 결정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악조건들이 되겠죠. 그 전에 FTT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FTT는 사실 거의 뭐 0.5달러까지 0.1달러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코인이죠. 그것 때문에 FTX가 망했는데 그걸 앞으로 FTX 2.0이 돼가지고 그걸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례들을 보고서 느꼈던 건 일단 솔라나는 한물 간 것 같아요. 예행 연습으로 충분히 많이 했다. 그리고 한물 갔다라는 그 표현을 왜 쓰냐면 만약에 다음 주에 뱅크먼 프리드 관련된 이슈에서 솔라나 이슈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대비해가지고 물량들을 다 정리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민코인 전체가 망하나요? 민코인 전체가 망하진 않죠. 체인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이 중에서 제 예상인데 다가오는 장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메인이겠죠? 그러면 제 2순위는 BNB가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과 BNB 이 두 개. 아발란체, 뭐 솔라나, 또 스택스 이런 애들은 다 죽고 이더리움과 이제 바이낸스 생태계 이 BNB 바이낸스 BNB 자체가 상징적이잖아요. 이 세계 최대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면서 이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들이 있는데 그래서 BNB가 주목을 못 받았다는 건
아직 남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과 BNB 이 두 개는 더 크게 갈 것 같고요. 근데 피할 건 또 피해야죠.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플로키 관련 질문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덱스장이 오면 플로키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더리움 덱스장은 플로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페랑 다르게 플로키는 뭐 덱스 출발한 코인은 아니거든요. 이전부터 CX 거래소 상장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플로키를 그나마 좀 이제 만약에, 이것도 사실 하락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하락하면은 이거 못 말려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세력들이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면 플로키고 페페고 할 거 없이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선물 상장된 애들은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 이거예요.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의 바이낸스가 통과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플로키가 그나마 살 길은 타임스퀘어 하고서 피날레 펌핑들 안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라스트 댄스라고 이제 폭락하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들을 언급들을 드린 것 같아요. 67,000달러 기준으로. 그 정도까지 가면은 다음 주 뱅크먼 프리드 되기 전에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큰 파이가 있잖아요. 토큰 파이. 그러니까 이게 또 정답이 없는 게, 지금 구간에서 애매한 게, 이 토큰 파이가 플로키에서 밑에서 나온 코인이고 이제 RWA 기반 코인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네 둘이, 얘랑 플로키랑 같이 움직이던 애인데 플로키가 올랐을 때 토큰 파이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후행성으로 RWA 올렸을 때 올리는 거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커플링으로 똑같이 토큰파이가 지금 시점에서 토큰파이가 올라감으로써 플로키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게끔 해서 플로키를 매수하는 개미들에게 물량들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정직하게 정말 교과서적으로 가면은 토큰파이 정도 안정적으로 갖고, 이제 만약에 어차피 폭락을 시킬 거면, 플로키는 이번에 제로가 아니거든요. 덱스장의 제로가 절대 안 됩니다. 플로키는. 그래서 페페랑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좀 이제 다르게 갈 거예요. 어쨌든 상장했을 때 거의 동시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똑같이 갔던 건데, 그것들을 대비를 하면은 뭐 토큰파이도 어느 정도 올려놨고, 여기다가 토큰파이 또 이제 물량들 정리하려면 플로키 같은 것도, 플로키 또 이제 올려주면 토큰파이들도 많이들 살 거고. 두 번째가 이런 관점이면은 그 뱅커먼 프리드 재판 결과 되기 전에, 대폭락 되기 전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건, 그 두 개가 오기 전에 어쨌든 비트랑 이더리움 관찰하시다가 크게 폭락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다 무산입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제가 그 관점들을 말을 한다고 뭐 당장 한 시간 뒤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시즌 1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 1은 끝났는데, 세력들이 그러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언제 던지냐, 그 싸움이에요. 그게 얼마 안 남았고, 일주일도 안 남았고, 짧으면 5일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 그게 되기 전에 마지막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대폭락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물량들 정리 끝났고 공매도 다 모아놨고, 세력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언제 던질지의 싸움이에요. 던지기 전에 최대한 매수 포지션들 많이들 늘릴 수도 있고, 공매수 많이들 쌓아놓을 때까지 계속 텀을 연장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지속이 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일주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일주일. 뱅크먼 프리드에서 가장 쐐기를 박지 않을까. 뭐 또 다른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서 좀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1, 이 CX장이 시즌 1이 죽어야지만 코인 사이클이 또다시 돕니다. 안타깝지만 시즌 1의 코인 사이클이 죽어야지만 CX, 이더리움 장의 불장들이 더 크게 만들어지고, BNB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재료들이 어떤 게 되냐에 따라 다를 텐데,
일단은 저는 솔라나 계열들이 죽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봄이랑 슬로프랑 스몰 코인들 가는 것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추세들을 유지를 하면서 보낼 것 같아요. 쉽게 쉽게 안 먹여주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2차, 3차, 5차까지 그냥 떠먹여 줬겠죠. 바이낸스를 충분히 상장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수수료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안 한다는 건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것 때문에 솔라나가 순간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죽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죽는다고 해서 민코인 전체가 죽는 건 아니고 BNB랑 이더리움은 살아남겠죠. 저는 더 크게 갈 거라고 보고, 이 두 개가 더 크게 가는 건데, 폭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장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답변하기 좀 애매합니다. 투본선이잖아, 투본선. 선택까지는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거 무조건 뭐 막 무조건 추종해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추구하는 거 나중에 불장들이 다 끝났을 때 결국에는 크립토 시장도 제도권화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올해처럼 기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앞으로. 아, 주식 시장에서도 100만 원 가지고 100억 번 사람들이 있어요? 뭐 민코인 하나 뭐 잘 사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회는 제도권화가 되면 될수록 없다고요. 그리고 체급들이 높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정말 기관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 한국 거래소 국내 시장이요. 한 5월 달인가 7월 달? 7, 8월 달? 그 예전부터 그 법안들이 나왔거든요. 어떤 법안이냐면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마켓 메이킹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다 안 하겠죠. 국내 거래소 다 도피들 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지만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변동성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막혀버리면 기회들이 더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먹을거리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화가 됐을 때도 분명히 먹을 건 있을 텐데, 뭐 지금의 뭐 주식시장이나 뭐 해외 선물이나 이런 것들처럼 난이도는 높은데 변동은 있겠죠. 근데 2024년만큼은 아닐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는 아닐 거라는 건 이번 텀에 쉬어가면 2차 사이클 때 아마 더 엄청 더 크게 가겠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시간이 지금 남았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몇몇 애들은 대규모 상장 폐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배기들만 가는 이제 시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연말 때는. 그러니까 스캠이라고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웬만한 코인들이 대규모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테마가 되는 애들 제외를 하고는 대규모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냥 걸러내는 거죠. 진짜들만 남는 옥석 가리기처럼 그냥. 그러니까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3월이니까 상식적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내내 불장이 올 거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어봤자 일주일이고 뱅커먼 프리드 재판 전후고 대폭락 오기 전에 만약에 줄 때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단타식으로 익절하고 그런 마인드가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플로키랑 페페가 2차 사이클이라고 봤었는데 제가 좀 변경을 해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못 가면 2차 사이클이 아니고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다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단 페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추종해서 따라가시면 안 돼요. 플로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크파이 이것 때문에 좀 함정일지 진짜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플로키가 살 길은 타임스퀘어 광고 6개월씩 돌렸으니까 다음 주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아니다 싶을 때 과감하게 털어내셔야 될 겁니다. 아니다 싶을 때의 기준은 비트코인이 갑자기 5% 10%씩, 이더리움이 5% 10%씩 떨어질 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모든 코인들을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게 자신이 없으시면 관망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뭐 변동하는 거 어떻게 매일같이 다 먹어요. 그렇게 됐으면 뭐 1,000억 벌고 1조 벌었지. 모든 사이클 다 먹으면 어떤 거 30% 올라가고 50% 100% 올라가고 그런 거 다 먹으면 그냥 기적의 논리로 그냥 완전 그냥 다 먹는 시나리오만 써버리면 시나리오 하나 쓰면은 그냥 1조 됐죠. 100만 원으로 1,000억 되고 그쵸? 복리로 계속 늘어나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좀 불가능하니까 자신 없으면 관망이 낫고 그리고 자신이 있으시면 단타가 좋겠죠. 두 가지 포지션. 그리고 덱스장이 뭐 이더리움 덱스장 시작했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그리고 덱스 이더리움 한번 스왑들 한번 해보세요. 가스비 얼마 나오나? 굉장히 싸졌을 겁니다. 근데 CX가 종결이 돼야지 덱스가 주목을 받겠죠. CX에서 사람들 많이 물려 있으면 심리가 존버하겠습니까 요즘에?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급해졌는데 성격들이 왜 급해졌겠습니까? 뭐 쇼츠 같은 것들 보면 이제 긴 영상도 못 보고 인내심이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결여가 많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급한 사람들은 선물 가가지고 레버리지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는 이미 21년도, 22년도에 많이 나왔던 현상이고 이번에는 아마 덱스가 될 것 같아요. 덱스도 근데 진짜 배기들 잘 골라야겠죠. 아 솔라나 덱스도 저도 좀 봤는데 얘네들이 의지들이 박약인지 아니 좀 이제 웬만하면은 우상향 하듯이 계속 끌고서 가야 되는데 지들 물량들을 파는 것 같아 웬만한 애들이 20억짜리 30억짜리들을 딱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물량들을 본인들 거를 그냥 갖다가 팔아서 땡기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의지박약에다가 그 수수료도 싸고 하니까 그 만들기도 쉽나? 만들기 쉬워가지고 그런 건지.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그러니까 솔라나 덱스는 솔직히 메인급 거래소 상장된 거 아닌 이상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더리움이랑 다르게 솔라나는 더 이제 유사하게 소프트 러그풀처럼 본인들이 물량 팔고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발진들이나 이런 팀들이. 그래서 진짜 알짜배기를 찾는 덱스는 이더리움과 BNB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BNB는 바이낸스 밑에 있고 이더리움은 이제 메인이 될 불장이니까 저는 이 두 개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체인만 굳이 따지자면 뭐 베이스, 아비트럼, 폴리곤 뭐 되게 많잖아요. 그냥 저는 이 두 개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과 BNB. 그래서 덱스 불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솔라나만 좀 이제 잠깐 이제 재미들 본 거지. 이더리움 BNB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이더 BNB. 그래도 이 덱스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 CX 장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CX 장이 먼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이제 덱스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CX 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유의하시고 제 관점은 일기장 같은 겁니다. 어디 정답을 딱 정해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참고는 하시되 뭐 선택은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거기까지 잡아주기에는 과부하 걸립니다. 그 거의 몇백 명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뭐 진입해야 될까요? 털어야 될까요?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직접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직접 하셔야 돼요. 그 제도권화 되고 하면은 나중에도 코인 거래 주식보다도 코인 거래들 많이들 할 건데 직접 하시는 것들을 이제 지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지금 왜 연습이 되냐면 아직 3월이잖아요. 불장 끝났을 때면 지금도 뭐 이제 폭락 오면은 불장이 뭐 끝났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는데 시즌 1이고 시즌 2도 있으니까 만회할 기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만회할 기회도 없이 그냥 불장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버리면 뭐 맨지 강호라 복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은 어쨌든 앞으로도 기회들이 있을 거니까 지금 해보시는 거죠.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뭐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트리 그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좀 잘 맞아서 왔잖아요. 근데 모든 단기적인 잔파동들을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이제 이게 최근에 왜 영상들을 많이 올리냐면 지금 진짜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인위적으로 전이랑 다르게 그냥 올라갈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구간이라서 이거 하나 진짜 삐끗하면은 이거 하나 진짜 삐끗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거 아니고선 이제 다음 주 뱅크먼 프리드 전까지는 좀 버텨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됐으면 그냥 올라간다고만 하겠죠. 그쵸? 제 취지가 뭐겠습니까?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세력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안 된다. 두 번째, 세력들이 먹는 것들 편승해가지고 그 남은 것들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인들끼리 그럴 필요가 없다. 뭐 서로 막 선동해가지고 그런 것들이죠. 아, 최근에도 뭐 리플코인, 민코인 얘기들 하시는데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그게 어떻게 해킹이 어떻게 돼 그게? 누가 그거 해커가 누가 그걸 털어 리플 코인을 털지 누가 리플 민코인을 털겠어. 근데 그거 다루기도 싫어요. 뭐 굳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거에 어쩌겠어. 그것도 뭐 경험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유튜버들이 저는 언급을 안 하는데 아 갑자기 왜 못 말하다가 이렇게 했지? 아, 기억이 안 나네. 6만 달러. 아, 어쨌든 큰 변동들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쵸 걱정이 되니까 첫 번째 세력들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자. 두 번째는 이게 떨어지는 것도 잘 편승을 해야 된다. 그거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그 한국인들끼리 굳이 어차피 외국에서 주도하는 장이니까 잘만 편승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 주도 맞잖아요. 플로키 페페도 마찬가지고 다른 애들도 웬이나 이런 애들도 국내 거래소 상장됐나요? 웬이랑 외국에서 주도하는 거고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언제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관망도 답이다. 관망이 최고다. 제가 이럴 때 관망하라고 했나요?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가파를 때 관망하라고 했나요? 안 그랬죠? 저 이때부터 그러니까 유튜버 언제부터 구독을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그 리프로 홀더들 뿌락치들인가? 아니, 뿌락치들은 그냥 계속 나오네 계속. 어? 뿌락치들. 작년부터 느낀 건데 이 뿌락치들이 악을 품어가지고 계속 나와요. 어디서든 이제 파생이 되는 건지. 언제지? 2월 27일이죠. 저 올라갈 때 그거 뭐 폭락 조정 온다, 조정 안 온다, 막 아니 조정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올라갈 때는 저는 이런 리스크 관리 그런 거 말 안 한단 말이죠. 확실하니까 올라갈 때는 뭐 찍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력들도 기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26일부터 27일부터 플로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이스, 터보, 사이버 커넥스트, 플로키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이제 이때부터 불장 시작할 때니까 이때 단기적으로 짧게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들이니까 계속 리스크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정답은 아니고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 관망하는 것도 답이다. 모든 사이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3월이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니까 왜냐면 댓글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아예 이 돌아가는 시장을 경험을 좀 늦게 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세요. 저는 그래도 2017년부터 했고 22년도나 뭐 아니면 뭐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왜냐면 하락장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잘들 이제 먹고서들 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근데 이게 영원한 상승을 얻거든요. 오히려 더 큰 상승에 오려면 쉬어갈 때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점 구간에서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들 얘기가 나왔고 비트코인 2억 간다 3억 간다 기대감들이 있는 건데 오히려 고점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이 시기에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보여줬으니까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건강한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한 조정. 근데 건강한 조정 치고는 정말 위험하니까 또 한번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력들 이제 공매도는 다 모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언제 던질지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게 언제든지 던져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내일 당장에 오늘 새벽에 아니면 화요일에 뱅크먼 프리드 재판도 나오기 전에 미리 던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58,000달러, 53,000달러 여기가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죽여버릴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연말 때 2차 사이클 때 더 크게 올릴 거니까. 그러면 최대한 이제 다 죽여버리고 판때기를 새로 짜겠죠. 한 6개월간. 근데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때 덱스가 뜨는 거죠. 이더리움이랑 BNB 같은 애들이. 그래서 BNB가 만약에 급락했을 때 회복들 빨리 되면은 더더욱 확실해지죠.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빠르게 회복보다는 이더리움은 오히려 폭등하기 전에 바닥에서 찍어 누를 겁니다. 덱스들 참여들 하게끔 하려고. 이 이더리움 관점 바뀐 게 없죠. 덱스 불장을 올려면 이더리움 지분 뺏기를 할 것이다. 이더리움 지분 뺏기를 할 건데 이더리움 가격들이 오히려 수요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 사들고서 덱스들로 참여를 하게끔 하면 세력들의 그 민코인이나 NFT 같은 것들 사주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초창기가 됐던 어깨가 됐던 그 무릎이 됐던 어깨가 됐던 결국에 끝은 버블은 끝나요. 끝은 끝나요. 끝은 끝나는 거니까 그것도 잘들 편승들 하시고 잘 빠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구간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 너무 길어졌네요. 너무 길어졌어. 요약을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매일같이 제가 하던 그 사이클들 얘기니까. 와, 이거 근데 폭락하면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덱스로 어떻게들 끌어들일지, 국내 투자자들이 덱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뭐 단순한 방식으로 그게 뭐 덱스에서 출발했던 땡땡 코인이 엄청 크게 수익 인증들이 돌아다닐 건지, 이것도 어제 살펴봐야겠죠. 마치 과거 뭐 아인슈타인이um 막 이제 머큐리 막 이런 것들처럼. 어쨌든 3월입니다. 3월 뭐 뽀모 느낄 게 있나요 지금? 뽀모 느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3월이니까 넓게 바라보시고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길게 보셔봤자 어쨌든 올해니까. 그리고 과세 유예 링크들 달아주시는데 저는 과세 유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올해가 끝이에요. 과세 유예 안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세금 매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고액들 출금하실 때, 입출금들 하실 때 출처 같은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거 보니까 그 예행 연습 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 실행될 겁니다. 실행될 거라서. 그러니까 올해 끝장을 내셔야죠. 올해.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니까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냐면요. 내년에 그러니까 과세를 내잖아요. 과세. 지금이 만약에 이래요. 비트코인이 떨어져요. 연말에 더 크게 가요. 과세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모든 기회가 다 놓쳤다? 기회비용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러면 이때가 어떻게 되냐? 부동산까지 오를 겁니다. 연말 좀 지나고 나서부터 크립토 버블로 만들어진 이 자금들로 실물 자산은 어쨌든 주거지가 있어야겠죠. 나중에 미래에 뭐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고 한들 그 메타버스 공간들 연결들 되려고 하는 곳이 그래도 집은 있어야겠죠. 부동산 오를 겁니다. 부동산. 이 차이나 머니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갈 거예요. 내년 근데 가더라도 일단 강남이 홍콩 집값 아시죠? 뭐 비싼 데는 평당 2억씩도 해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근데 이 자금이 그냥 돌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이게 코인 시장 겪고 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편승 못하면 진짜 노예 되겠는데요, 평생? 뭐 집을 사는 거는 둘째 치고 이러다가
전세 제도도 없애버리면 월세랑 매매 둘 중 하나인데 무조건 매매가가 비싸면 월세 내야겠죠. 그렇다고 그거 좀 만족시키려고 임대 아파트들 뭐 용산에다가 뭐 짓고 뭐 어디 서울에다가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들과 이제 장벽들이 더더욱 이제 갭 차이들이 커질 텐데. 그러니까 2024년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바라봤던 건데 비트코인 2, 3억 가는 사이클이면 그 높은 고점에서 다시는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됐을 때는 정말 그때는 이제 대놓고 이제 노예와 자본가가 노예라는 표현과 자본 그게 맞나? 어쨌든 정말 표시를 하지는 않았죠. 지금까지는 표시를 왜 안 하겠습니까? 폭동들 일으키고 그 좌절감 느껴가지고 노동의 의지들이 사라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게 빠르게 오는 게 왠 줄 아세요? 뭐 흔히들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어디 뭐 이제 대놓고들 잘 사는 것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BJ들이 얼마를 벌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의지들이 사라지는 시국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그런 준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빠르게 온다면 기존에 있었던 자산 시장의 갭 차이를 더 크게 벌릴 거예요. 아예 편승하지 못하도록. 그 선택지가 뭐겠어요? 뭐 임대 아파트에 월세에다가 플러스 기본소득제. 나 이거만큼 노예가 최악인 게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니까 아싸리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예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들을 모르는 게 더 그게 맞나? 그냥 서울에 안 살면 되겠죠. 서울에 안 살고 그냥 뭐 지방 쪽에서 이렇게 살아서 그 바운더리에서만 살면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좀 체감들은 요즘에는 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체감들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내년쯤에 다뤄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에 일단은 올해까지는 크립토니까 모든 양극화의 끝은 크립토 시장에서 나올 거니까. 오늘 정말 긴 영상이네요. 끝까지 보셨을런지 모르겠는데 42분짜리인데 어쨌든 민코인 얘기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주말이 끝나갔습니다. 다음 주 데뷔들 잘 하시고 항상 아시죠?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